30년 내로 역대급 수요 감소. 아, 그 정도예요.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있는 그런. 그거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정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급하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어디까지 갈 거냐? 지금 사도 되냐?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주가 한 10% 이상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암 인수를 고려할 거다. 가격은 얼마다. 많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들이 인수한 가격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이 한 절반 정도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TSMC 따라잡고 삼성이 한다면 하지. 네?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의 김동환입니다. 혹한의 겨울이 찾아온 것일까요?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4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수출 또한 2달 연속 역성장을 보인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반도체 질서는 K반도체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죠.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속에 위기의 K반도체는 과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K반도체의 현주소와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반도체 분야의 전문 꾼들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야, 골프볼 1위가 바뀌었네요. KPGA 투어 볼상률 1위 스릭슨. 자, 주식 시장도 정말 윈터 이즈 커밍이고요. 경기는 산 넘어 산인데 사실 대한민국 경기, 이 반도체 산업이 좌지우지한다. 이거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글로벌 반도체 경기 또한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3분기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락한 것은 물론이고요. 3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죠. 삼성전자보다 먼저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도 어닝 쇼크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그야말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정적인 상황이 이어지니까 이 D램 업계 3위죠. 마이크론이 내년 설비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30%, 장비 투자 규모는 무려 50% 축소한다고 밝혔는데 일본 키옥시아도 이달부터 낸드 생산량을 30% 이상 줄이는 등 잇따른 감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업황이 좋아지는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 한계에 다다랐다는 고해성사가 될지 반도체 업황 먼저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승우 센터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도체? 팬데믹 특수 이후에 나타난 후유증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재고는 세트업체들의 재고도 있고 네. 유통 채널의 재고도 있고 그렇죠. 또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까지 이 삼중고가 도달한 상황이고요. 감산까지 과연 결정을 할지 네. 이거는 사실 약간 뜻밖이었습니다. 이제 예. 그만큼 현재 상황은 정상적인 그 과거의 잣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좀 심각한 그렇군요.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명수 의원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제 그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그런 분들의 말에 따르면 한 25년, 30년 내로 역대급 수요 감소. 아, 그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좀 빠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반도체 회사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언택트 수요가 사실 버블을 좀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게 터지고 거기에 긴축까지 더해지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올해 PC 같은 경우에 출하 증가율이 제 예상치가 마이너스 21%입니다. 올해.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 네. 많은 분들이 수요 증가를 기대했던 서버 부분에서도 당초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는 네. 뭐 한 2, 3% 정도밖에 올해 성장이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수요가 급감하고 있고 반도체 회사들이 고객들한테 물량을 팔 때도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고객들이 관계 때문에 사주는 거지 지금 수요가 있어서 진짜 실수요가 아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여서 엄청 안 좋고 지금 아직 우리나라 업체들도 내년 캐펙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줄이겠다 이런 얘기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예, 캐펙스 줄이는 건 불가피하다. 삼성전자도 줄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감산 측면에서는 이제 키옥시아가 먼저 그런 감산 얘기를 한 것은
키옥시아가 얼마 전에 이제 오염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염 문제에 따른 불량품까지 해서 그 불량품 바로 다 스크랩하지 버리지 않아요. 또 이렇게 해서 또 나중에 또 매출하죠. 싸게 팔거든요. 네. 이제 그것까지 해서 재고가 16주 수준에 달했다. 이제 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업황이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정인성 작가님은 SK 하이닉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예, 하시다가 맞습니다. 지금 이제 독립하셔가지고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면서 네네. 반도체 관련된 책도 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때 제가 나왔을 땐 사실 1, 2년 후에는 좋겠다 싶었는데 네. 여기 앞에서 말씀들 하신 것처럼 갑자기 업황이 확 나빠졌죠. 연초에 전쟁도 나고 하면서.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거 보면 감사는 없다고 했지만 마이크로는 그 투자를 줄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아마 투자 축소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예. 좀 길게 갈 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길게 갈 수 있겠다 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불경기가 네. 성명서 의원님. 사실은 그 키옥시아도 그렇고 또 마이크론의 어떤 캐펙스 투자 축소 얘기가 나온 다음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럴 때 올라간다. 그 예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될 때라고 얘기도 했고 녹화일 기준으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국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그나마 제일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워낙에 실적 쇼크가 오고 또 뭐 재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뭐 설비 투자 축소라든지 감산 이런 것들이 구할 수 있는 장이냐? 이런 의구심도 있는 것 같죠?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설비 투자 축소나 이제 감산이 과연 어느 정도나 해야 네. 지금의 급락하는 그런 수요를 그 막고 그다음에 업황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느냐. 예. 이제 그게 관건이고 일단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과거에 봤던 정도 수준이에요. 캐펙스의 감소 한 30% 정도. 과거에 업황 나빠졌을 때 대부분 한 30% 정도 캐펙스를 감소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주가가 그 바로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바닥을 확인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이승호 센터님 어떻게 보시죠?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갭 기준으로 73% 감소했고요. 네. 마이크론도 약 49%.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적자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연준의 기조 안 바뀔 것이고 예. 반도체 업체들 실적은 예상보다 더 안 좋다. 물론 이제 저희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안 좋은 정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이제 아까 재고 얘기를 드렸는데 재고가 일단 줄어들어야 이제 그다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수요가 좋아지든지 아니면 생산을 줄이든지 이건데 지금 뭐 당장 수요가 좋아지기는 어렵겠죠. 이제 그러면 사실은 이제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삼성에서 아쉽게도 이제 시장에 원하는 목소리를 안 냈어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는 이제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뭐 지금 그런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보다는 우리 송 의원이 얘기하셨던 이제 좀 유연한 감산. 시장 상황에 적절히 대응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의 발언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 그 어떻게 행해지냐면은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감산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해요. 어떻게 예. 하냐면은 한 라인이 있으면은 이제 거기에 그 베이라고 그래서 이제 몇 개의 베이가 있는데 그 베이들이 따로따로 돌아가면서 이제 반도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효율성을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베이 하나를 가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거기를 가동을 중지하고 거기를 장비들 갖다가 재배치하는 동안에 나머지 베이들은 돌죠. 그러면은 베이 하나가 안 돌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산이 거기는 되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다음 베이를 또 그렇게 정리를 다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장기간에 걸쳐서 단기 감산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또 효율성을 높이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간접적인 감산을 하거든요. 아마 과거에 이제 그 19년에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렇게 했고요. 아마 요번에도 그런 식으로 아마 하지 않겠나.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3사 모두 그 장비 도입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연초에 장비를 구하기 힘들어서 해외로 다니고 했으니까. 어차피 걱정은 공유하고 있으니까 마이크론에서 뭐 탄을 쐈으면 적어도
투자는 같이 줄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딱 당장 그 재고 소진이라는 측면 혹은 생산력 축소라는 측면에서는 여지가 있으나 당연히 캐펙스 투자의 축소는 이어질 거고 그리고 아마 세 분 모두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감산의 절차도 조만간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신데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컨센서스보다도 더 안 좋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어떤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으면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실적은 뭐 상당히 안 좋았는데 안 좋아진 그 핵심 원인은 역시 반도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에 세트 사업부가 좀 원가 부담이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도체 출하 감소가 생각보다 워낙 컸고 그에 따라서 이익이 아주 많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이번에 실적은 예상보다 좀 부진했죠. 하지만 그래도 어닝 조정을 많이 해놨습니다.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뭐 완전히 그 뭐 내년도 실적 둔화나 이런 것들이 뭐 전부 다 주가에 반영됐다라고는 얘기 말씀 못 드려도 제가 볼 때 뭐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SK하이닉스는 PBR 0.9배까지 빠졌고 삼성전자도 뭐 1.1배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최근 한 10년 동안의 그런 주가를 보면은 사실은 저점 레벨에 굉장히 가까워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정명수 위 어떻게 보세요? 그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 좀 들어보죠. 3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뭐 주가가 그것 때문에 하락했다고 생각은 안 되고 실제로도 그날 뭐 주가 별로 빠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지 현재의 반도체 가격은 사실은 이미 진작에 주가에 반영된 거고 6개월 후, 9개월 후에 반도체 가격 그다음에 업체의 실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주가에 지금 현재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연준의 그러한 그 태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그게 이제 그 경기 선행 지표들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주가는 그 경기 선행 지표랑 동행하는 겁니다. 네. 시장에는 이미 삼성전자 실적이 3분기에 뭐 최악의 경우 10조 원 초반대 뭐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이미 전망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0.8조 원이 나왔는데 그 정도는 사실은 그래도 환율 영향 때문에 아주 우려한 것보다 아주 나쁜 거는 아니었어요, 사실. 네. 그나마 환율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네네. 이런 것이네요.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주가 같은 건 좀 장기적인 어떤 전망을 보고 사람들이 정하는 걸 텐데 살지 말지. 지금 봐서는 이게 과거에 봤던 뭐 브렉시트라든지 코로나처럼 끝날 시점을 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우러 전쟁의 끝은 어떻게 보면 그 모스크바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결정할지 자신들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쪽에서 어떤 큰일이 나서 더 아랫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이 훨씬 많은 거겠죠. 이거 꼭 한국의 반도체 업체만 이런 주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고 순수 IT주들도 많이 빠졌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반도체 자체 어떤 실적을 보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어떤 그 장기 전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사실 참 곤혹스러운 질문을 지금 제가 드려야 될 텐데.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은 반도체 업황도 그렇고 뭐 기술적인 문제, 뭐 실적도 문제지만 사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럼 지금 사도 되냐. 이런 걱정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짜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는 저번에 나왔을 때도 네. 내년 1분기 중에 주가가 추세적 상승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견해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드리는 것이 반도체 주가라는 것은 뭐 다음 분기에 실적이나 다음 분기에 반도체 가격하고는 관계없고 향후 6개월, 9개월 후에 경기, 수요, 그다음에 반도체 업체 실적, 반도체 업황을 미리미리 알려주는 경기 선행 지표랑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지속적으로 드려왔는데 내년 1분기 중에 현재의 그 점도표에 따르면
미국에서 정책금리 인상을 2월 중에 0.25% 정도 올리고 나면 3월부터는 아마 안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저는 미국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전 세계 유동성 증감률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 밸류에이션하고 동행하는 지표들이 그때부터 돌아설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밸류에이션 베이스의 상승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움직일 거로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황은 1분기 중에 경기 선행 지표를 돌아선다 그러면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뭐 9개월 정도 후에 3분기 중에 아마 업황은 좋아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주당 가치에다 밸류에이션 베이스를 곱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경기 선행 지표가 1분기 중에 돌아선다고 하면 밸류에이션 베이스가 그때부터 오르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3분기부터 업황이 좋아져서 실적이 오른다는 얘기는 주당 가치가 올라간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저는 주가는 내년 1분기 중에 오르기 시작을 해서 3분기부터 이제 좀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은 역사적인 그 양사의 저점 배수 평균치를 이미 뚫고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년 연말 주가를 지금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제 말씀대로 내년 1분기 중에 경기 선행 지표들이 돌아서서 밸류에이션 베이스가 오른다 그러면 그때부터 밸류에이션 베이스가 올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PB 밴드를 보면 저점이 대략 뭐 0.9배, 1.0배고요. 고점이 대략 2배에서 2.2배 사이거든요. 만약에 내년 연말 정도에 그 중간 정도 평균 배수인 1.5배, 1.6배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0.9배, 1.0배니까 밸류에이션 베이스 상승만으로도 주가는 한 50% 이상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그 주당 순자산 가치, BPS가 내년에 뭐 하이닉스는 사실 내년에 적자날 수도 있어요. 연간으로. 근데 삼성전자는 적자는 안 날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BPS가 또 오르는 것까지 감안하면 저는 내년 연말 주가가 지금 대비해서 최소 50%는 높을 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10% 전후고, 그다음에 업사이드 포텐셜은 50% 이상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부터는 주가가 내릴 때는 분할해서 조금씩 모아두시는 게 적절한 투자겠죠. 주가는 뭐 저도 우리 송명섭 의원이랑 비슷한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투자자들마다 본인들의 투자 그 호라이즌이나 철학이 다 다르죠.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이제 반도체 슬슬 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주식이 업이니까 본인의 업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반도체 업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지금 당장 주식을 사라? 요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직 남아 있는 리스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고 시간을 두고선 좀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맞다. 반도체 그 자체도 봐야 되지만 그 주변의 그렇습니다. 투자 환경이 너무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진정되거나 바닥을 좀 구축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재용 부회장과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만남을 가졌는데 결국은 두 사람의 만남은 ARM이라고 하는 영국의 팹리스 기업에 대한 거치 문제. 근데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정윤성 작가님. 사실 이 암이라는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의 사정도 좀 이해는 되죠. 어떻게 보면 계속 설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수할 만한 설계 회사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예. 왜냐하면 이미 그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많이 매수해 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매물을 찾다 보면 암 같은 회사가 나오는데, 일단 얘는 그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를 좀 책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설계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취하더라도 여기에서 설계팀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함부로 옮기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암을 차지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좀 더 인기 있게 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입장에서는 애플 진영과도 대결을 해야 되는데 네. AP 성능은 파운드리 플러스 그 설계니까, 그러면 이제 현재 삼성 파운드리가 약간 뒤지는 상황에서 강제로 암 쓰는 사람들을 또 삼성 파운드리로 끌고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삼성전자가 이거를 원할 이유가 뭐냐. 좀 장기적으로 아예 지금 진출하지 않은 플랫폼을 갈 계획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도 아니고 뭐 노트북도 아니고 태블릿도 아닌 새로운 플랫폼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하나도 밝히고 있진 않잖아요, 삼성전자가. 네. 저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전제하에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암이라는 회사 굉장히 제가 공부도 많이 했고 좋게 보는 회사인데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 사실 저는 우리 손정희 회장께서 암을 인수한 것 자체부터 저는 좀 잘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손정희가. 암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반도체 업체들이 약간 공공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 회사의 가치는 뭐 누가 소유한다고 했을 때 더 올라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사실은 기존에 상장돼 있는 상태로 냅두는 게 더 맞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삼성이 이거를 인수하고 싶다고 해서 인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규제를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엔비디아가 하려다가 실패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반도체 업체들도 그거에 대한 또 대안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암이라는 회사는 누가 인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 이제 뭐 암 인수를 고려할 거다. 뭐 그리고 가격은 얼마다 이러는데 제가 볼 네. 때는 좀 많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들이 거론이 됐던. 예, 좀 제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들이 언론에 좀 거론됐는데요.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손정희 회장이 산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인수한 가격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플레나 뭐 금리 뭐 이런 효과를 감안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가격이 한 절반 정도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2배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암이라는 회사의 최근 5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요. 5년 동안 누적 매출액이 100억 달러고요. 5년 동안 누적 손실이 1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비싸게 산다? 이거는 저는 뭐 적절치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회사가 이제 이거를 소유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형태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삼성, 인텔 혹은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 AMD 이런 데서 그냥 십시일반 돈 내서 공동 소유하는 게 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명석 의원님 어떻게 보시죠? 저는 그 이승우 센터장이랑 생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회사가 옛날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옛날에는 거의 뭐 그 업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 업체였는데 네. 지금은 암이 제공하는 그런 그 기본 설계보다도 과연 그 설계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 네. 그 회사들의 능력에 따라서 뭐 애플처럼 엄청 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회사들처럼 또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암의 가치가 일단 옛날만 못하고 두 번째는 암이 좀 전에 이제 엔비디아가 인수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실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회사가 암을 그 인수하는 것 자체가 뭐 거의 불가능하고요. 지금 뭐 다른 뭐 회사들이나 또는 다른 뭐 중국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 반대할 게 것 같고 뻔하니까. 반대할 게 뻔하죠. 그리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암이라는 회사를 샀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 이익은 암이라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분을 확보를 해야 그래야 이제 암이라는 회사의 기술의 그 액세스가 가능하고 뭔가 나중에 자기의 그 유리하게 어떤 설계 방향을 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저도 결국은 만약에 인수한다 그러면 여러 회사가 이제 공동으로 공동이죠. 해서 거기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들어가는 정도? 예, 그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 세 분 말씀을 들어보면 글로벌 M&A 시장에서는 암이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해볼 만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 주겠죠. 해볼만 하니까.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슈퍼컴퓨터 쪽도 진출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CPU 설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차지하면 어떻게 보면 인텔, AMD랑 슈퍼컴퓨터에서 싸워볼 수 있죠. 자기들이 안 하던 플랫폼을 깨고 들어갈 수 있죠. 이건 삼성전자랑 좀 다른 사정인 거죠. 사실 시간은 손정희 회장의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손정희 회장 포트폴리오가 요즘 너무 깨져 있어가지고 그죠? 캐시플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정말 암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매수처가 있다면 시간은 그쪽에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외 쪽의 뉴스 중에
달갑지 않은 뉴스가 나왔어요. TSMC가 글로벌 1위 반도체 회사가 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삼성이 부동의 1등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무슨 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이제 그동안에 보면은 반도체 매출액 1위는 삼성하고 인텔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예. 해왔습니다. 메모리가 좋을 때는 삼성이 1등을 하고 예. 좀 안 좋을 때는 인텔이 1등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파운드리는 그 자체보다는 사실 팹리스의 매출 원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팹리스가 얼마큼 커지는지 이거를 봐야 파운드리를 그렇죠. 제대로 볼 텐데 2000년도만 하더라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에서 팹리스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제 30%가 넘어간 거죠.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전체 성장보다는 팹리스의 성장이 더 크게 훨씬 더 빠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파운드리 시장도 커지게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반도체 통계 중에 정식 통계 잡히지 않는 통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TSMC가 이제 우리 파운드리 1등 업체인데 그러면 이 회사의 고객은 팹리스 업체들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팹리스 업체들이 TSMC의 최대 고객이냐? 아니거든요. 애플이 1등입니다. 애플이죠. 예. 근데 애플은 사실 반도체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네가 만든 칩을 딴 데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숨어 있는 그런 매출까지 감안하게 되면 사실은 팹리스, 파운드리 이쪽의 성장 속도 훨씬 빠른 것이고 그게 구조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주도권이 넘어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명확합니다. 삼성전자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 TSMC와의 격차가 너무 벌어진 거를 어떻게 빨리 좁히고 나중에 가서는 서로 어깨를 한번 겨뤄보느냐 이게 저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몇 년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따라잡습니다 이거. 우리가 TSMC 따라잡고 워낙에 이제 패스트 팔로워로서 실적이 혁혁했기 때문에 야 삼성이 한다면 하지. 특히 우리 투자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그걸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전해오는 뉴스는 계속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고 지금이 결단을 못하면 더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뭐 저는 저번에 나왔을 때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도체 회사들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들이라도 장기적인 플랜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공격적으로 챌린징한 이제 그런 목표를 삼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선언적인 의미였던 것이고, 근데 그 이후로 5나노, 4나노 이렇게 오면서 수율 문제 이제 삼성전자가 좀 있었고, 그러면서 그 고객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물량을 제대로 이제 공급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 결국은 갖고 있던 고객들도 조금 이제 TSMC 때 뺏기고 이제 그런 상황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해진 거는 5나노, 4나노는 이제 다 끝난 얘기고 3나노죠, 이제. 네. 이제 3나노가 뭐 삼성전자가 이미 올해부터 양산을 시작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본격적인 업계의 3나노 양산이 시작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거든요. 결국은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 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3나노 수율은 아직 둘 다 안 좋은 거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빨리 수율을 올려서 그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네.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게이트-올어라운드라는 그런 그 기술을 3나노에서 이게 최초로 이제 적용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노리는 바는 사실은 기존의 그 핀팻 TSMC는 3나노에서 핀팻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핀팻이라는 기술과 게이트-올어라운드라는 기술은 서로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해요. 네. 핀팻이 그 게이트-올어라운드에 비해서 우월한 점은 집적도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예. 게이트-올어라운드가 워낙 구조가 복잡하고 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위 면적당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상당한 차이가 나요. 한마디로 그 얘기는 트랜지스터당 원가는 여전히 핀팻이 훨씬 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게이트-올어라운드를 채택하는 것은 게이트-올어라운드가 속도나 전력 소모량에서 핀팻보다 우월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는 TSMC의 3나노 핀팻이 제시하는 그런 서비스 가격에 준하는 게이트-올어라운드 3나노 그런 서비스 가격을 주고 물론 그러면 이익은 거의 못 낼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성능이 좋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이면은 그러면은 고객들이 삼성전자한테 오겠죠. 서비스 요금은 비슷한데 성능은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노리고
만약에 이익은 단기적으로 못 낸다 하더라도 어차피 게이트 라운드로 가니 거기서 삼성전자가 잃었던 고객들 또는 새로운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성공이 시작이 근데 되는 이제 거죠. TSMC 입장에서 그걸 알고 다 할까요? 가격을 더 낮추든지 할 수 그렇죠. 있는. TSMC도 뻔히 이런 구조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가 이익을 내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가격을 그러니까요. 제시할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익을 못 낸다 하더라도 일단은 중요한 거는 잃었던 고객을 다시 확보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를 해야 그래야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3나노 게이트-어라운드에서 일단 수요를 빨리 올려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표현을 삼성전자 입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심각하게 들리네요. 네? 지금 상태로 계속 가면은 이 격차도 벌어지고 수율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술의 격차를 인정하면 잃었던 고객은 물론이고 새로운 고객도 확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랑 TSMC의 캐파 차이가 한 삼성전자가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7나노 이하 최신 미세 공정에서 시장 점유율은 9대 1이 넘습니다. TSMC가 최신 미세 공정에서의 점유율이 캐파의 점유율보다 훨씬 높아요. 네. 그것은 결국은 이제 5나노, 4나노급에서 그만큼 이제 수율 차이라든지 그렇겠죠. 또는 고객에 대한 그런 적기에 원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면에서 최근까지는 차이를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캐펙스도 한 3배 정도가 TSMC가 네.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전기를 마련하려고 그러면 게이트-어라운드에서 더 좋은 성능의 제품을 더 좋은 수율로 그래요.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 정인석 거죠. 작가님은 어떻게 보시죠? 이제 사실 우리가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얘기를 하려면 팹리스의 입장을 좀 알아야 돼요. 원래 파운드리들이랑 팹리스의 관계는 팹리스가 만들어줘 하면 파운드리가 오케이 하고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파운드리가 규칙을 줍니다. 이제 요런 트랜지스터를 조합해서 엄청 큰 칩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렇게 준 트랜지스터로 조립을 다 해놨는데 약속한 날짜에 물건이 안 나오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이 설계도 이 트랜지스터가 TSMC랑 삼성전자 많이 달라서 삼성에서 하다가 이제 삼성이 일정을 못 맞춘다. TSMC로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테리어 회사 하나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팹리스들이 겁에 질리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저는 반대로 좀 삼성전자가 세계 1위, 세계 최초 몇 나노 이런 거에 얽매이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길을 가면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3나노 삼성전자 GAA는 밀도는 솔직히 파운드리의 사정이에요. 원가 사정이죠. 원가를 봤을 때는 TSMC 3나노 핀팹보단 좋지 않을 거예요.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꽤 좋은 특성들이 있어요. 저전력 특성이 굉장히 좋다든지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 구조 특성상 앞으로 3나노 아래로 내려가려면 언젠가는 게이트-어라운드, 그쪽에서 나노시트라고 부르는 기술은 또 가야 되죠. 네. 그러면 3나노에서 상품성을 좀 확보해 놓으면 어떻느냐? TSMC가 2나노에서 이제 나노시트 간다고 했는데 그쪽도 밀도 향상이 별로 없는 시기가 한번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노하우 잡아놓고 그때쯤 고객들 신뢰를 찾아 놓으면 1등은 현실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고객이 그럼 계속 들어오게 될 거고 그리고 왔던 고객이 한번 잡히면 예를 들면 퀄컴이 한 10년 쓴다. 그럼 퀄컴도 혼자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퀄컴이랑 같이 일하려는 작은 설계 회사가 같이 들어와요, 파운드리로. 그리고 그런 작은 설계 회사가 계속 들어오면 또 다른 회사들이 손잡고 들어오는 구조가 되죠. 그거를 한번 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쉽지 않다. 네. 네. 사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소호 센터장께서도 1등이 엎치락뒤치락 삼성전자, 인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비메모리 쪽에서 인텔 인사이드, 그죠? 노트북 하면 다 인텔 마크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AMD 마크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인텔이 과연 차세대 메모리 표준인 DDR5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맞나? 계속 연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인텔 임직원들보다 우리 반도체 투자자들이 이걸 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목이 빠지려고 그래요. 센터장님, 나오긴 나오는 겁니까? 예, 곧 나온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일단 믿어봐야 올해 내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뭐 1년 이상 늦어진 거죠. 네. 사실 뭐 거의 DDR5 이야기 나왔을 때 2년 정도 지금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시장 그 요구사항에 못 맞추고 있는 네. 거고요. 근데 결국에 뭐 곧 나오긴 할 겁니다. 나오긴 할 건데 과연 이제 지금 나왔을 때 그러면 그 효과가 예. 과연 어느 정도 될 거냐 하는 건데 경기 침체, 경기 둔화의 우려가 크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클라우드나 우리 하이퍼스케일러들 같은 경우도 버젯이 좀 동결되거나 축소되는 경향들이 맞아요. 나타납니다. 사실 경기가 좋고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기대감들이 많을 때는 당연히 사파이어 래피즈 나오면은 전부 다 업그레이드해서 DDR5 시장이 확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았는데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장담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기를 하다 보니까 인텔이 네. 실기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반도체 이 시장에도 상당히 지금 좀 부정적인 영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회사가 이렇게 보면 흥망성쇠가 있는데 확실히 인텔은 좀 다운턴인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거를 새로 들어온 CEO가 좀 바꾸라고 기술통인 그 팻 게싱어 이제 그분이 이제 온 거고 그분이 들어오신 지도 벌써 이제 한 2년 됐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많은 그 나름의 이제 개혁을 그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AMD한테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시장 점유율을 계속 잃을 것이고 지금 현재 자기네들 제품의 그 퀄리티가 AMD 제품에 비해서 좋다고 얘기할 수 없다. 반전의 계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앞으로 한 2, 3년은 더 걸릴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거의 뭐 고백처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이 그 벌려놨거든요. 기존에 안 하던 거 옛날에 하다가 멈춘 거 이런 걸 갖다 다시 회사들을 다 사고 뭐 예를 들면 GPU 같은 거 막 이런 거에 막 수십 년 만에 이제 다시 진출하고 그랬는데 그게 다 성과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거 그만둬라 막 이런 얘기 지금 막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인텔이 다시 경쟁력 회복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 그런 우려가 사실 진짜 있죠. 그러고 보면 AMD가 굉장히 많이 큰 거예요. 리사수 CEO 이 리더십 아래서. 물론 뭐 최근에 들려온 뉴스는 그나마 AMD도 실적이 별로 안 좋다 이런 뉴스 나오는데. 자, 조금 더 펀더멘탈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 이게 반도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은 다 커머디티라고 생각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제약하는 양상을 보면은 당을 떠나서 민주냐 공화냐 뭐 대통령이 트럼프냐 바이든이냐를 떠나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게 사실 순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여러 가지 업황이라든지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어렵지만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약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게 제2의 디스플레이, 어쩌면 제2의 2차 전지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낸드 부분에서 중국의 이제 메모리 업체라 그러면 DRAM의 SXMT가 있고 낸드에는 이제 YMTC가 있는데 네. SXMT 같은 경우는 뭐 캐파 증설 속도도 느리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 속도도 좀 느리고 그래서 그 물량이 그냥 일부 그 저가 시장, 현물 시장 이런 쪽으로 예. 좀 비품 시장 이런 쪽으로 좀 들어오는 정도인데 YMTC는 벌써 그 262단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정도니까 예. 굉장히 빨리 올라왔고요. 요번에 지금 미국 정부에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뭐 장비 출하 제하 이런 것들이 사실 그 YMTC의 232단 개발 성공 이런 뉴스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18나노 이하 D램 그다음에 128단 그 이상 낸드에 대한 그런 장비 출하를 완전히 못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진짜 YMTC가 앞으로 고사할 테니까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물론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 낸드 라인 있고 그다음에 우시에 하이닉스 디램 라인이 있기 때문에 골치가 되게 아플 거예요. 장비를 과연 어떻게 받을 것이냐 계속 지금 미국 정부랑 협상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골치가 아프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큰 경쟁자 하나가 고사되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뉴스인 거죠.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이승우 센터장님 보실 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 중국 반도체를 저렇게 예. 제약을 하는 거는
저는 뭐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이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쥐면서 세계 최강국 이제 반열에 올라갔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저희가 뭐 인공지능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인공지능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이 중국의 경쟁력이 턱없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핵심은 데이터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의 이 생성량은 저희가 노드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요. 그 노드라는 거는 이제 컴퓨팅의 개수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인구에 비례하겠죠, 그거는. 그러면 중국의 인구가 미국의 4배 정도 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인공지능의 파워는 중국이 미국의 16배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중국에 넘어가게 되고 네. 그러면 패권도 당연히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컴퓨터를 못 만들게 하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AI 이 칩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통제를 하고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칩들도 못 만들 그 수출을 금지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에 들어가게 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은 사실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국내 업체들도 당연히 거기에 타격을 받겠지만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기존의 그런 분업 체계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은 중국이 아주 빠르게 그 반도체 기술을 흡수하게 되면서 사실은 국내 메모리도 굉장히 한쪽으로 몰리는 이런 상황이 그렇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은 조금 시장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계속해서 반도체 주도권을 쥐어나갈 수 있는 그런 포석은 마련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미국은 뭐 자국의 안보 내지 자국의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저렇게 제약을 합니다마는 그게 원튼 원치 않든 한국 반도체 산업의 보호막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또 무엇은 다른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당연히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압박이 있고 거기에 또 삼성 하이닉스는 부응해야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인성 작가 어떻게 보시죠?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건설이라든지 그 공장 들어오는 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그 러시아가 가스 가지고 뭔가 하는 거 보면 좀 천연 자원에 가깝고 대체 안 되는 물건들은 그 특정 나라의 패권 싸움에 어떤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알았어요, 이제. 근데 이 반도체 같은 사업도 보면 마찬가지니까. 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뭐 인공지능 칩도 쓰고 메모리도 있어야 완제품 컴퓨터도 나와서 진짜로 이겨야 되는 4차 산업에서 이기는 건데 이제 그쪽을 막으면 당연히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겠죠. 이제 한국의 문제는 그러면서 제조 원가의 우위를 조금씩 상실하는 걸 텐데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되려 이거를 좀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는 대신 미국으로 가면은 그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이랑 가까워진다는 장점이 있죠. 좀 물리적으로. 그리고 지금 아마존 같은 회사들 보면 또 굉장히 자기들의 설계를 많이 해요. 칩을. 그러면 그런 쪽이 나중에 예를 들면 뭐 메모리까지는 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메모리를 좀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만들려고 하면 그 전에 좀 선제적으로 관계를 맺어갖고 먼저 제공하든지 그런 식으로 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좀 기회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산업, 뭐 2차 전지도 중요하고 자동차도 중요하고 뭐 바이오도 중요하고 석유화학도 중요하죠. 조선도 중요하고 그러나 탁월하게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안을 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우리 투자자들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투자자가 600만입니다. 지금 하이닉스까지 하면 훨씬 더 늘겠죠. 그리고 소부장까지 포함하면 정말 IT 반도체 주식 투자 안 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타격이 굉장히 큰 산업이 또 반도체 산업인데 이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면을 좀 조심하시고 또 이러한 면을 남아있는 4분기 그리고 내년에 좀 고려하셔서 투자를 좀 해주십사 하는 힘이 되는 조언을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항상 보면은 제일 안 좋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그 반도체는 뭐 지금은 좀 안 좋긴 하지만 누가 뭐래도 우리 미래의 가장 중요한 전략 산업입니다. 지금 먼저 망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 경기가 돌아서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또 주가가 반응해서 돌아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은 지금 조금 뭐 힘드신 부분이 있더라도 여기서 시장을 벗어나시는 것보다는 계속 시장을 관찰하시면서 네. 추가적인 기회를 잘 포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리고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다운 사이클이 있으면 반드시 업 사이클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크게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물론 반도체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는 최소 1년, 2년 이렇게 길게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사이클에 따른 그런 이익을 다 향유하시려고 그러면 길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 하면 주가가 여기서 좀 더 내려간다고 하면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니까 지금 팔 때는 또 아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보시고 가져가시면 내년 연말이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큰 수익이 있을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뭐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애널리스트들 역시도 이렇게 맞추기 힘든데 진행을 하고 있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10여 년 동안 이런 토론회 사회를 보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 계시는 반도체 전문가들을 모시기가 힘들 때가 거의 고점이고요. 반도체 업황이 너무 안 좋아서 서로 안 나오려 그래서 또 모시기가 힘들 때가 거의 바닥권인 것 같은데 지금이 업황이 좋아서 이분들이 바빠가지고 모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제작진에서는 또 그런 힌트도 저에게 주는 듯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투자의 모든 결정과 판단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죠. 반도체 패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불안한 1등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우리 K반도체. 결국 지금 우리가 희망의 씨앗을 뿌리지 못한다면 5년 후, 10년 후에는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릴 거라는 예고와 경고는 아닐까요? 격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엄중한 시험대에 오른 지금 반도체 초강국을 달성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보다 냉철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